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직원 채용 광고입니다. N블록셀이라고 하는 IT 회사인데요. 진보진영 팟캐스트에 후원도 팍팍하는 회사입니다. 전기 전자를 전공한 악사기 소지자 1명, 일반직 2명, 총 3명을 모집합니다. 주위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똘끼 충만한 좌빨 중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알고 사돈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지 않은 사람, 이건 정봉주밖에 없다. 이런 사람이라면 웰컴입니다. 전화 070-4177-6316 070-4177-6316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여차하면 우리가. 오는 20일 열릴 토크 콘서트 제목인데요. 줄여서 여우가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토크 콘서트에 함께할 분들이 쟁쟁한데요. 조국 서울대 교수,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금태섭 변호사, 그리고 또 시민운동가 하승창 싱크카페 대표입니다. 오늘은 팟짱이 이 4명의 남자가 도대체 무엇을 모의하고자 이렇게 나서는 건지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을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금태섭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법조 예능 불타는 감자. 예, 한이TV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인기몰이 하고 계세요. 예, 저 예능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법조 전문인 줄 알았더니 예능 전문이시더라고요. 법조는 깜짝 놀랐어요. 법조 출입했던 김원철 기자가 하고 있고요. 예. 그 세 분의 합이 굉장히 잘 맞더라고요. 제가 2번 봤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2번 했는데 2번 다 보시다니. 네, 2번 다 봤어요. 제가 예고 방송도 봤어요. 예. 네, 제가 그 법조 예능 불타는 감자 특수관계인이라서 안 볼 수가 없어요. 재밌게 잘 봤어요. 근데 그게 그 생각보다 그 시청률이 낮다고 고민하던데요. 이제 막 시작해서 그러는데 네. 뭐 하여튼 저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안적 시각으로 사건들을 보면서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에서 법조 예능은 처음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런 거 하기가 쉽지 않은데 네. 출연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하고 제작하시는 분들도 재미있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니까 금방 저희도 이것만큼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시민운동가 하승창 싱크카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오랜만에 봬요. 오랜만입니다. 네, 그 오마이뉴스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함께 하셨던. 네, 간혹 그 진행자석에 제가 앉기도 그러니까요. 하고 있죠. 네. 제가 지금 좀 제가 잘 안 되고 있어. 이게 말이 얼어붙고 있어요. 왜냐하면 두 방송인 앞에서 이 기자 나부랭이가 방송을 한답시고 앉아 있으니까 이게 너무 어색해요. 주로 진행을 많이 하셨잖아요. CBS에서 그렇죠. 네, 하시고 또 오마이뉴스도 많이 했어요. 오마이뉴스에서도 많이 하시고 네. 그리고 또 금 변호사님도 방송 굉장히 많이 하는. 공안 중심 변호사. 네, 요즘은 종편 많이 하시는 변호사들이 많아서 밀리고 있습니다. 저는 금변이 예능하고 있는지 몰랐는데. 정말요? 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정말 그 비주얼로 무장한 기자 2명과 네, 공안적 사고로 똘똘 뭉쳤다고 보기에는 예능기가 너무 많은 변호사가 함께하는 프로라고 볼 수 있죠. 예능하면 안 되는데 옛날에 아침마당 나가고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되게 싫어하거든요. 수준 떨어진다. 아침마당을 아침마당 굉장히 상당히 대중적인 프로. 그 대단히 좋아요. 네. 그거 출연하고 그 출장 가면 휴게소에서 아주머니들이 막 알아본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 프로에 많이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좀 대중적 인기가 확 훅 올라가는 거죠. 자, 그 하 대표님 요새 책 내셨다면서요? 이번 주에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어쩌면 그 20일 날 책이 나올 것 같아서. 책 팔라고 하는 거 아니야 혹시? 그건 아니. 전혀 그런 건 아닌데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됐어요. 네, 그날 무슨 책이에요? 뭐 제 시민운동 해왔던 이야기, 제 이야기입니다. 네. 하승창의 시민운동 이야기. 아니요, 전에 2001년에 제가 썼던 하승창의 NGO 이야기. 네.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중심으로 제가 경험했던 것 중심으로 썼긴 했지만 일종의 한국의 시민운동사 같은 건데요. 2001년에 내고 나서 10년이 또 넘게 지나서 네. 예, 다시 냈습니다. 네. 2001년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시민운동이 한국의 주류 네, 90년대에 뭐 이렇게 그랬죠. 잘 나갔으니까 네. 경실련 참여연대 그러니까요. 활동이 네, 아주 낙선운동 네. 뭐 굉장히 막 그랬는데 그럴 요새는 때죠. 사실 시민운동, 시민사회가 굉장히 많이 죽어 있는 것 같아서 네. 좀 안타까운데 그 책으로 좀 다시 한번 뜰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면 좋겠네요. 아, 뭐 그래주면 좋고요. 뜰 수 있을까요? 모르죠. 재밌어요? 그건 장 기자님이 열심히 더 홍보해 주시고 이러면 아, 홍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책을 잘 써야지. 아, 이런 날카로운 지적을 자, 네 분이요. 22일 날 토크 콘서트를 연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제목이 여차하면 우리가, 줄여서 여우가. 제목이 특이해요. 예. 누가 이런 제목을 지은 겁니까? 누가 지었죠? 우리 중에서 말하다 얘기하다 나온 거 아니에요? 금변이 지은 거 아니었나? 아니요, 저는 아닙니다. 네. 나도 아닌데 누구였지? 저는 한국의- 여차하면 금태섭이 하고 싶었는데 여차하면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뉘앙스가 그렇게 느껴지는데. 네, 그런 네. 취지입니다. 뉘앙스는 그런 뉘앙스인데 각자 선택은 다 다르겠죠. 아니 그런데 좀 특이해요. 조국 교수님하고 이철희 소장님, 금 변호사님 그리고 하 대표님 네 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네 분이 같이 만나서 토크 콘서트를 하시게 되셨어요? 까놓고 얘기하면 좀씩 다 다르잖아. 정치색이. 네. 뭐 다 다른지 다른가? 저는 뭐 네. 이철희 소장이야 이제 뭐 방송하니까 이제 네. 정치적으로 저하고는 뭐 특별히 관련은 없었지만 나머지 분들은 저하고는 다 관련이 그런가요? 네 서울시장 선거를 매개로 저하고는 다 관련이 있으신 아, 분들이죠. 네. 서울시장 전에 대통령 선거에서 두 분은 관련이 있으시죠. 안철수 캠프 두 분 관계자시고 네. 조국 교수님은 아니시잖아요. 조국 교수는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그 아. 멘토단의 중심 인물이었거든요. 박원순 변호사의. 그래서 그 남산 저 걷기 이런 거 할 때 이제 네. 하고 음, 저 장충체육관에서 박영선 의원하고 그 경선할 때 네네. 그때 제가 조국 교수하고 해서 뭐 장충체육관에 사람들 좀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트위터에서 홍보하고 하는 작업들 같이 좀 많이 도와주시고 그랬거든요 그때. 그러면 네 명을 엮은 게 조국 교수님이에요? 아니요, 꼭 그런 건 아니죠. 저는 네. 조국 교수님이 제 지도 교수거든요. 아 그래요? 예, 나이는 어. 2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아 나이 가만 있어봐. 학번은 4학번 차입니다. 조국 어. 교수님 학교를 일찍 들어가셔서요. 아. 근데 검찰에 있을 때 박사과정 들어가면서 지도 교수가 됐는데 네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되게 가깝죠. 네. 그 대선 때 안철수 캠프 갈 때도 제가 조국 교수님한테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네. 예. 어. 그때 조국 교수님께서 조선일보 기자한테 들었는데 여자 관계가 복잡하다는데 막 그런. 그럼 할 수 없죠 뭐. 아, 이거 재밌다. 그런데 두 분이 그러면은 조국 교수님이 그 멘토 비슷한 건가요? 그 안철수 캠프에 들어갈 때 여쭈고 아니 멘토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네. 지도 교수님이죠. 지도 교수님이요. 예. 잘 보여서 학점을 잘 학점도 따는. 따야 되고 예. 얼마든지 노비 생활을 할 각오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교수님은 학점을 잘 주는 편인가요? 왠지 그런 사람들이 학점이 짤 것 같아. 저는 대학원에 있었기 때문에 네. 잘 주셨어요. 아. 예. 뭐 본인이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의외로 그 밖에서는 뭐 공부는 안 하고 정치만 한다고 하는데 네. 정말 제가 제자라서 알지만 교수님 들으시죠? 그 공부 되게 열심히 하시는. 예능 많네. 예능이 맞다니까. 확실한 예능인이에요. 공중파로 우리가 배출해야 돼. 더 많은 대중이 아유. 보고 웃어야 돼. 여기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네 분이 모여서 여차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이것인데 뭐 제가 홍보 기사를 보니까요. 8대2 가르마를 하고 포스터 사진을 찍고 기호가 적힌 띠를 두른 채 유세 차량에 오를 수도 있다는 건가요? 이런 얘기가 좀 나오던데요. 여차하면 우리가 정치를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건 완전 홍보 문구네요 진짜. 홍보 문구예요? 네. 기자가 이렇게 잘 써줘도 돼? 죽어도 8대2 가름만은 못하죠. 아니 뭐 예를 들면 금태섭 변호사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그 홍보 문구대로 하지 않을까요? 거의. 네. 예. 아니 근데 제가 보기에 두 분의 지금 헤어 구조상 8대2는 좀 어려울 것 같아. 2대8, 8대2는 잘 안 되는 헤어 구조야.
그렇지 않나요? 뭐 저는 헤드 원래, 구조인가 헤어 구조 안 되는 머리 구조입니다. 네. 뭐 꼭 그런 거 짚고 네. 그러세요. 네. 자, 그런데요. 이렇게 토크 콘서트를 열고 여기서 대중과 만나서 무언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핵심적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하승창 대표부터 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아니요. 금태섭 변호사님부터. 원래 선배가 먼저 하는 건데 아니 사실은 저희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까 의논을 해도 네. 얘기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결정적인 순간까지 자기 걸 미리 털어놓으면은 뭐 들킬까봐 그러는지 하여튼 그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 그 뭐 이철희 소장이나 조국 교수님은 저희 지도 교수님이지만 또 정치적으로 움직이신 게 저랑 또 달랐고 네. 하승창 선배는 또 다르고 다 다른데 공통된 인식은 저희가 작년 말쯤에 만났거든요. 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가 뭐 저기 그 여당이기라는 쪽은 아닌데 네. 이대로는 어렵다. 이렇게 가가지고 되겠냐. 그때 이제 그 새정치민주연합 제1야당의 전당대회 전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그때 제일 큰 쟁점이 개파 얘기였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이 개파 그 개파 정치하지 말자. 네. 또 뭐 이 탕평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당 내의 얘기지 당외에서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개파끼리 잘 분배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그러면 야권이 이길 수 있는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지난 대선 생각해 보면 하선배랑 저는 안철수 캠프에 있었고 네. 또 문재인 캠프에 계신 분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결국 실패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뭐가 잘못됐는지 그리고 그 잘못된 거를 짚어내고 고쳐나가지 않으면 다음에 똑같은 실패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보자는 뜻으로 모이지 않았나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나요? 그 근변이 그 이거 하자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했던 이야기거든요. 예. 네. 근데 뭐 예, 맞는 이야기 같은데요. 맞는 얘기 같다고 그러면 재미없어. 빨리 네. 길게 얘기해. 아니요, 인식이 다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근거는 자기가 그런 인식을 하게 된 근거들은 조금씩 차이는 좀 네. 있었겠죠. 저희가 그 이야기를 뭐 더 깊게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는데 그런 건 아예 이런 모임을 통해서 이야기해보자 그러고 밀어둔 셈이기도 하지만 개파 이야기 정말 뭐 밖에서 관심이 없다고 한 것처럼 저는 정말 그런 문제는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다만 지금 그 당시에 보면 그 상태의 정당으로 정말 정권 교체가 가능할까? 여기에는 좀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지점이 있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 정치가 꼭 여야 가리지 않고라도 지금 이런 상태의 정치로는 계속 대중들로부터 정치가 되게 냉소적인 이 놀림의 대상이 되거나 네. 뭐 무관심하게 되거나 이렇게 발전해 갈 것 같고 그게 우리 사회를 위해서 좋지 않다는 거는 뭐 너무 많이들 이미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건데 이제 해법이 뭐냐 이런 걸 놓고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가 있는 거라서 이제 그 공감대가 아직 없다고 보면 그런 이야기들 모아가고 나누는 자리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공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야권조차도 그들만의 리그 안에 푹 빠져 있고 여의도 바깥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조차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을 국민들이 하게 돼요. 그러면서 물론 안철수 현상이 폭발적으로 있었던 2012년 때하고 또 다르게 정치적 무관심층이 다시 30% 후반대 40%를 육박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막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나오면 와 하고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인기가 막 인기몰이가 되고 뭐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정치 현실을 좀 혁파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의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거 얘기하기 전에 두 분 모두 안철수 캠프에 있었으니까 얘기를 좀 꼭 좀 했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그 당시 안철수 캠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이제 새로운 정치였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정치에 대한 어떤 담론, 비전 이런 것들을 내세웠었는데 예. 그때에 비교하면 지금의 안철수 정치, 안철수의 새로운 정치는 성공했다고 봐야 됩니까? 실패했다고 봐야 됩니까? 글쎄요, 뭐 정치인 안철수 개인을 떠나서 이제 그 저희가 그때 내세웠던 이제 새로운 정치 변화를 끌고 왔던 거는 실패했죠. 왜냐하면 결국은 어쨌거나 이제 그 뭐 어떤 내용이든 지금도 사실은 뭐 새 정치가 뭐냐 그 네. 질문을 정말 무수히 많이 받았는데 네. 저라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네. 어쨌거나 이제 그 새로운 세력이라고 할 만한 것이 떴으니까 기존 정치권들이 긴장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신당 창당한다 그랬을 때도 일단 야권도 긴장하게 되고 경쟁하게 되니까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이 하나로 그냥 통합되면서 네. 이 없어져 버린 셈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제3 세력이랄까 새로운 정치를 그 상징적으로 나오는 세력이라는 카드를 한번 써버렸기 때문에 네. 그 카드도 없어진 굉장히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신장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저도 안철수 현상으로 얘기됐던 것은 그 실험을 했던 건 이제 실패한 거죠. 뭐 정치적으로 이미 그거는 확인이 된 거잖아요. 이제 그거는 안희연 본인이 말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 안희연 본인의 자신의 준비도 부족했지만 저는 제가 캠프에서 일정하게 활동을 해보면서 저는 사회적으로도 준비가 정말 좀 있었나. 저는 의지와 욕구는 되게 컸다고 생각해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그 욕망과 욕구에 비견할 만큼 우리 자신이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게 확인됐었다고 보여지고요. 안희연 자신은 지금은 그런 점에서 그 안철수 현상은 뭐 안철수 개인의 것만은 아니니까요.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 전체가 일정하게 그걸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것은 되게 아쉽고 안희연 본인은 그 점에서 실패를 한 셈이지만 네. 지금은 안희연 자신은 현재의 상태는 성공이냐 실패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태는 좀 아닌 것 같고 그 개인은 자신의 정치를 다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안철수 현상을 안철수 개인으로 치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안철수 현상은 여전히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안철수 현상을 이대로는 안 되겠으니 어떻게든 바꿔봐야 되겠다. 예, 그런데 라고. 이제 이거를 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건데 네. 대선이 끝나고 또 독자 신당 창당을 쭉 하다가 실패하고 저도 나름대로 굉장히 반성을 많이 했거든요. 네. 우리가 왜 실패했는지 이 실험 실패한 거니까 그 중에 이제 뭐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준비가 안 돼 있었다. 그러니까 대선을 앞두고 거의 뭐 12월에 대선이 있는데 9월 달에 출마 선언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한 건데 그 전에 뭐 거의 준비를 할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우리 캠프에서 하다못해 뭐 언론에 이렇게 방송에 나간다든가 네. 얘기할 때도 우리 내부에 공감대가 없는 겁니다. 캠프 안에. 예,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언론에 많이 나갔었는데 네. 지금도 그 장면들이 기억이 나는데 이제 후보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라고. 짐작한 걸 얘기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런 모임을 갖는 것도 여러 번의 얘기를 통해서 공감대가 생겨야만 이것이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 후보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라고 짐작하고 가서 얘기를 했는데 후보는 그 생각이 아니었던 거죠. 아니 그 되게 일치는 많이 했어요. 예, 예. 일치는 많이 했고 이제 사람들이 느끼는 게 되게 비슷한데 네. 그래도 이제 과연 우리가 만약에 집권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선거에 나간 건데 네. 이겼다면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가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순간에 자신 있게 나갈 수가 없고 결국 실패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의 새로운 정치에 대해서는 그 도전은 당시에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지만 계속 실패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새로운 그렇죠. 정치의 가능성과 문은 계속 열어야 되는 것인데요. 저는 우선 이렇게 개인 약간 떴다방 비슷하게 안철수 그럼 반기문 박원순 뭐 이런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말하자면 안철수 현상이 실패하면서 그런 건 지나간 거 아닌가요, 이제? 아니 근데 반기문 현상이 또 나오고 그러니까요. 사람으로 저는 표현되는 리포트 현상도 있는 것 같아. 네, 사람으로 표현되는 리복덕. 우리 사회의 우리 사회의 욕구나 바램 이런 게 있는 거고 그걸 읽고 사실 그거를 실제적인 성과나 결과로 만들어내기 위한 일들을 하는 게 필요한데 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잘 못한 거고 그 일을 만들어낼 만한 역량이 사실 좀 지난 대선 때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근데 여전히 만약 그게 없으면 지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어느 개인에게 그 선호가 보이는 모습으로 계속 드러날 가능성이 크고 뭐 엉뚱하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는 냉정하게 좀 그런 일들을 실제화시킬 수 있는 역량을 우리가 어떻게 갖출 거냐. 그를 위해서 당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바깥의 시민사회에서의 움직임들은 또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게 좀 진지하게 모색되고 실제화하는 게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아요. 네. 네, 저는 지난 대선을 취재했던 취재 기자였잖아요. 그래가지고 당시를 회상해 보고 하면 제일 중요했던 포인트가 검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과연 대통령에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검증이 있었어야 됐는데 그런 검증 없이 그냥 뭔가 새로운 정치를 할 것 같은 기대, 그 기대가 너무 컸던 거죠. 그런 국민적 기대가 크니까 저 사람이라면 뭔가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가 막 그렇게 풍선처럼 엄청나게 커졌던 게 아닌가. 근데 그게 빵 터져버린 이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싶은 생각이 기대의 들어요. 면으로 보면은 거의 극한치거든요. 이제 안철수 전 대표랑 다녀보면 중학생들까지도 안철수 그래요. 하는데 네. 그게 안 되는 걸 보니까 이제는 그런 이미지 정치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습니다. 리포트도 어렵지 않을까요? 리포트도 어려워. 리포트도 안 돼요. 아, 덕수궁 일대 가면요. 플랜카드가 여태 걸려 있어. 그 꽃밭에서 찍은 거 보셨어요? 대사관저 사진? 아, 리포트 대사가 세준이를 딱 안고 부인과 함께. 그리고 리포트 대사는 이제 산책 나갈 때도 경찰이 붙어. 예,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런 자유로운 토크 콘서트 현장을 통해서 소통하고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좋겠다. 근데 검증이라고 하면 왠지 검사만 생각이 나잖아요. 기자들이 날카롭게 쓰고. 그런데 좀 이렇게 편안하고 자유로운 공간에서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잠시 여기서 광고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마카와 산삼을 하나로 만든 회사는 영한 네이처가 유일합니다. 유사 검색어 회사에 주의하시고 영한 네이처를 꼭 확인하세요. 20일 날 열리는 토크 콘서트에서는 주로 어떤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지금 잘 모르지 않나요? 아, 여태 모르면 어떻게 해? 20일인데.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세요. 왜 자꾸 검증 받으려고 그러세요? 네. 입장료까지 받으면서 10,000원인데. 아, 입장료가 있어요? 네. 아. 미리 뭐 다 이야기할 건 아닐 것 같고. 네. 네. 지금 좀 전에 말한 이야기를 다 나오겠죠, 뭐. 네. 네. 그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 스타일로 가는 건가 보죠? 예, 이제 각자 생각하는 거 얘기하는 건데 그 제목을 여차하면 우리가라고 정한 것도 네. 이제 좀 뭐랄까 좀 더 적극적으로 사실은 조국 교수님 같은 경우 교수고 네. 또 하승창 선배는 시민단체 대표인데 네. 좀 더 급할 때는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한 건데 네.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얘기를 지금 오늘 다 해버리면 10,000원 내고 오신 분들이 억울하니까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네. 하여튼 일단 스스로에 대한 반성을 많이 하겠죠. 우리부터 네. 뭐가 잘못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얘기하고 또 토론도 벌이고 그럴 생각입니다. 네. 그 질문을 받아요. 네. 사전 현장에서. 질문을 예. 현장에서도 받고 지금도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콘서트 가실 분들은 조금 이따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걸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네, 질문을 좋은 거 많이 주시면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네. 새정치민주연합을 직접 겪으셨잖아요. 예. 그 금태섭 변호사님께서는 제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아침에 그 기자들이 그 대변인실이 있어요. 국회 본청 1층에 가면 예. 그럼 거기서 아침에 이제 야당 출입 기자들은 대개 그 아침에 와서 신문을 보면서 김밥 먹죠. 김밥 먹고 소통을 해요. 커피 마시고. 거기에 근데 늘 계셨잖아요. 네. 기자들하고 소통도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자 우선 28 전당대회로 문재인 대표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 전에 봤던 새정치민주연합 어땠습니까? 그 쌩얼을 오늘 좀 까주세요. 아 글쎄요 뭐 깐다기보다 저도 뭐 거기 같이 있었으니까 같은 책임을 지는 건데 너무 사이가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우리끼리 무슨 잘못을 저지르면 비판도 안 하고 네. 그 누구나 느끼시지 않습니까? 네. 잣대가 다른 거죠. 새누리당 의원이 어떤 짓 하면은 난리가 날 텐데 네. 그러면서 그 신세를 꼭 갚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정치를 잘하는 걸 쳐요. 네. 그러니까 자기하고 생각이 달라도 무슨 실수할 때 이렇게 위해주면 언젠가 이게 돌아온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이 기득권화하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개파 정치를 깨자고 하는데 그게 만약에 서로 그냥 이렇게 위해주고 이러는 거라면 그건 좀 없애야 되지 않나. 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논의들은 내부 사람들만 관심 있는 거 가지고 떠들거든요. 네. 참 그게 그러니까 이게 밖에서 들어오기가 어렵고 똘똘 우리끼리 뭉쳐 있는데 그런 모습이 가장 잘못됐다고 봅니다. 예. 우리가 남이가 하는 그렇죠. 정서가 네. 새정치민주연합 애도 팽배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걸로 들으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개파가 불필요할까요? 하승창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개파는 불필요하다 필요하다 이전에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네. 저는 다만 이제 그 개파가 어떻게 작동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 조직 내의 질서나 시스템 이런 게 전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개파가 있고 없고가 문제라고 하면은 뭐 사람이 이 호불호가 있는 건데 네. 또 생각의 차이나 결들이 달라서 네. 비슷한 사람끼리 자주 만나게 되는 건 당연히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가 저는 잘못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근데 물론 이제 보스와 보스원처럼 되어 있는 뭐 그런 위계적 그 형태의 개파 이런 것들은 이제 과거 시대에는 뭐 그것이 의미가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으로서는 뭐 크게 의미 있어 보이지는 않고요. 그러나 네. 비슷한 생각을 공유한 사람들의 모임과 또 뭐 이 결속이 좀 더 잘 된다 이런 것들은 좀 자연스러운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어떻게 잘 작동하도록 하느냐 그런 게 더 중요하고 그 개파만의 이익이 마치 전체 이익인 양 행동하지 않는 거 뭐 이런 게 더 중요하겠죠. 예. 금 변호사님 새정치민주연합 개파가 몇 개 있던가요? 글쎄요, 저는 그런데 어두워가지고 저도 어딘가 속하고 싶었는데 껴주질 않아서. 근데 이제 그 흔히 야당 사람들이 새누리당을 보면서 약간 부러워하는 게 거기는 일사불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도부에서 뭐 하면 딱 따라가는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단점이기도 하지만 장점이거든요. 네. 원래 야당 성향의 사람들이 이렇게 비판하는 거 좋아하고 말이 많고 중구난방적이고 하지만 거기서 좀 새로운 걸 찾아가야 되는데 그게 발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개파라는 게 어느 개파에 속해 있건 간에 이 개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도움이 되면 비판해야 될 때도 못하고 안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걸 신세를 받고 이렇게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그게 나쁜 거죠. 개파끼리 오히려 비판하면서 이렇게 그 발전해 나간다면 저는 아주 좋다고 봅니다. 예. 중구난방이긴 한데 새로운 길을 못 찾아. 계속 중구난방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저희가 보기에도 그래요. 개파라고 하지만 그것이 어떤 정치적 성향과 어떤 정치적 비전을 공유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지금처럼 그런 비난들이 있을까요? 저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지금 잘 안 보이고 특정한 집단으로 표현되는 보면 뭐 친노니 486이니 뭐니 이런 개파를 분류하는 명칭에는 정치적 비전이 안 담겨 있어요. 제가 보면. 그런 분류를 일단 벗어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나름의 정치적 비전이나 색깔이 있는 분류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 게 부딪혀서 어느 순간에는 그런 색깔 어떤 특정한 A라는 색깔을 가진 그룹이 정치적으로 리딩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특정한 시기에는 다른 정치적 그룹이 리딩할 수도 있는 게 이런 게 순환되는 게 좋은 거죠. 뭐. 그러니까 저도 취재를 하면서 야당 취재를 저는 오래 했는데 그 어떤 정책 현안과 관련해서 입장을 물으면 개파별로 좀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게 서로 경쟁하면서 어느 개파의 정책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되면 정말 기사 쓰는 맛도 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뭘 물어보면 글쎄 모르겠네. 그 교수들 없나? 좀 찾아봐. 막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당황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새정치민주 의원들 교수 출신도 많은데 어디 가서 교수를 또 찾. 그러게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개파 정치가 오히려 장점을 살리려면 자기들이 어떤 거를 내세우고 어떤 목표를 갖고 가는지 그걸 좀 나타내야 되는데 이번에 문재인 대표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 처음에 전당대회 나올 때 찬반론이 있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생각이 어떤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걸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그때쯤에 동아일보에서 어떤 분이 칼럼을 썼는데 굉장히 이렇게 안 좋게 썼거든요. 이 안철수 대표하고 비교를 해서 안철수도 굉장히 훌륭한 줄 알았지만 나와서 다 미천 드러내고 망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문재인도 나와서 망해라. 근데 저는 그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보여준다는 의미에서는 그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미지 정치로는 어렵고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계파별로 그런 식으로 경쟁을 한다면 자기들이 이제 그 대표 주자라고 할 만한 정치인을 내세울 수도 있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이거다. 뭐 소득 뭐 중심 성장 전략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내세우다 보면 당 자체가 풍부해지게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그냥 어떻게 안분하든지 아니면 우리 쪽이니까 돼야 된다고 하든지 이걸 가지고 싸우니까 그야말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죠. 이놈이 저놈이 뭐가 다른지는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공천 때가 되면 힘센 놈이 우리 편이잖아요. 네, 거기 줄 서느라고 정신이 없고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아마 오후 3시에 그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표, 또 김무성 대표 3자 회동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이 자리에서 어떤 의제를 가지고 어떻게 싸울지 사진만 찍고 헤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긴 한데 좀 이런 틀도 좀 바꾸는 정치가 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하승창 대표께서는 시민운동가긴 하시지만 2009년 2011년이죠. 2011년 재보선 당시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부터 해서 수많은 선거를 경험하셨어요. 그렇지만 수많은 두 번 했나? 세 번 했나? 제가 헷갈려. 아주 옛날에 노동운동 할 때 민중당 선거를 한 적이 있어요. 노동자 후보 돕는. 그거 잠깐 했던 거 포함하면 이제 4번 해봤어요. 꽤 많이 했다. 많이 하셨죠. 전문가예요. 정치 전문가. 책 하나 쓰세요. 하승창의 선거 이야기. 딩동댕동. 그것도 나와요. 네. 다음 편은 하승창의 선거 이야기. 네, 그거 지금 초고는 썼어요. 다. 정말요? 네. 자, 그런데 그 선거를 하시면서 물론 정당 당원이 되신 적은 없으시잖아요. 정당 가입하신 적 있으세요? 저 2012년에 비례 신청할 때는 그 당원이어야 되더라고요. 그때 한번 잠깐 됐다가 이제 바로 그냥 바로 탈당하셨어요? 그러니까 민중당 활동을 해본 거 외에는 민중당 활동도 그때 얼마 안 한 거죠. 잠깐 선거를 위해서 잠깐 한 거 외에는 정당 활동을 해본 적은 없죠. 그러니까 정당은 주로 선거를 위해서 잠깐 하시는 거죠. 선거 시기에도 정당 활동 한 적은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격적인 의미의 정당 활동 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죠. 하승창의 무소속 이야기. 예능 하지 말고. 조금 전에 진지하게 얘기했어. 그런데 이렇게 그 시민운동가의 시각에서 정당을 보면 좀 답답함도 있고 한계도 보이고 왜 저렇게 하지? 이런 것도 보이실 것 같아요. 4번의 선거, 민중당 빼고 3번의 선거를 치르시면서 우리 정당이 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그러니까 3번 중에서 한 번은 그냥 그 대선 때는 무소속으로 있었던 거니까 정당하고 관계없이 있었던 거고요. 2011년 선거 때는 이제 민주당과의 경선에서 그 경선 전까지는 무소속 상태로 한 거였고 그 이후에 같이 했고 이제 지난해 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부터 같이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선거 시기에 늘상 움직이는 조직적인 움직임들은 있는 것 같아요. 정당에. 근데 보면 일상적인 당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잘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보기에. 그러니까 선거 시기에도 그런 일상적인 당 활동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한번 시도해 보려고 제안을 좀 해봤었어요. 마침 이제 처음부터 같이 하게 됐으니까 당원들이 선거운동 과정에 뭔가 재밌게 좀 잘 해보면 다른 정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좀 제안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잘. 근데 그거는 일상적인 당 활동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한 번에 이벤트를 하더라도요. 그 이벤트가 만들어지기 전까지의 전 활동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는 대단히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제안했던 거는 이제 움직여 온다고 가정하고 어떤 제안을 한 거였는데 그게 없으니까 만들기가 힘든 거죠, 당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일상적으로 이런 건 안 하는구나. 이제 이런 느낌.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적고 당원들을 상대로 한.
안 돼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게. 당원은 그냥 그 당비만 걷어가는 거 아닌가요? 세금 걷어가듯이. 제가 그건 잘 모르겠고 당 활동을 전 당빈 안 해봐서. 냅니다. 한 달에 2,000원이에요. 한 달에 2,000원 내세요. 예. 네. 근데 저 지금 하 대표가 말씀하신 거를 많이 듣습니다. 오히려 야권 지지자들로부터 네. 지역에 가보면 새누리당은 선거가 아닐 때도 뭔가를 하는데 네. 보이는데 야당은 안 보인다. 아, 새누리는 하는군요. 새누리는 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 것 같아요. 예. 그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도 근데 참 그래요. 정당 활동이라는 게 당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고민도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투표하는 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 새누리당은 뭘 한대요? 지역에서?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이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하는 분들은 주로 야권 지지 네. 성향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별 관심은 없지만 어쨌거나 눈에 띈다. 왔다 갔다 하고 사람도 만나러 다니고 네. 최소한 이제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된지는 알지 않습니까? 네, 네. 민원이 어디가 많은지. 근데 이 우리 당 사람들은 선거 때 아니면 안 다니니까 네. 사람들이 마음을 안 열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 선거 끝나면 또 끝날 것이다. 네. 야당이 좀 그걸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말하자면 그 대선 때 보면 대선에서 마지막에 사람들이 투표하는 거는 신뢰 같거든요. 네. 이 사람들한테 5년을 맡겨도 되는지 그렇죠. 자기 삶에 직접 영향을 네. 주니까요. 근데 그만큼의 신뢰를 주려면 어떤 이슈가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꾸준히 보여야 되지 않나. 네. 하 대표님의 지적이 굉장히 맞는. 의석 없는 녹색당은 열심히 일상적인 당 활동을 하던데. 네. 갑자기 또 녹색당. 녹색당 얘기를 해. 녹색당원이세요? 아니, 녹색당은 아니지만. 녹색당을 지향하는 운동가예요. 제가 이렇게 취재를 해보면요. 그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카톡 활성화가 굉장히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조직이 연계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누가 하나 딱 하면 그게 전국으로 삽시간 안에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논리를 설파하는 거죠. 주변에. 이를테면 문재인이 뭐 박원순이 호화주택에 뭐 이런 것들이 뭐 종편 이런 데서도 나오지만 카톡을 통해서 허위 사실들이 막 유포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통제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막 그렇게 네. 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새누리당에서 하고 있는 되게 중요한 조직 활동 중에 하나가 이름표를 붙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를테면 임명장 같은 거.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거. 저 종이 한 장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가정주부한테는 내가 새누리당에 뭐가 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소속감. 그리고 그렇죠. 내가 뭘 해야 된다는 어떤 의무감. 책임감 뭐 이런 것들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쓸데없이 그 종이 찍어서 왜 나눠줘 낭비야 뭐 이런 생각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속감을 주고 내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당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라는 의지나 노력 이런 것들을 이렇게 됐어요. 그래도 저는 임명장 밀어내는 그냥 것 같아요. 나눠주는 건 별로 안 좋은 거라고 보고요. 네. 그런 그 임명장을 나눠준다고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아니 그게 그러니까 무소속이지. 말한 대로 그래 나 무소속인데 임명장을 나눠준다고 하는 거가 소속감을 느끼게 한다고 하는 게 사실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게 소속이 있다고 하는 건 일상적으로 뭔가 그렇죠. 간계가 있다는 걸 맞아요.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명장 대신에 다른 걸 주면 돼요. 네. 그러니까 뭘 주면 돼요? 아니 활동을 만들어 주면 되죠. 그거는 뭔가 제가 뭐 이렇게 말하면 저거 네가 와서 해봐 되나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지만 아니 근데 그렇게 육도우자 이렇게 나왔어. 인정을 오늘 해주는 분위기 좋아. 뻔했어. 오늘 분위기 좋아. 분위기 좋아. 인정해 주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옛날에 그 교회에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 보면 네. 우리가 보기에는 그 교회 내에서 이제 어떤 직위나 이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인정받고 자기가 일을 한다. 그러니까 네. 임명장 좀 주세요. 녹색당도 왜 주세요. 저한테 주세요 주시는데 임명장이 아니라 역할을 부여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활동이 있을 땐 역할을 주게 되어 있잖아요. 어쨌든 네. 그거는 누가 하고 누가 하자 네, 네. 이런 역할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의 크기 여부와 관계없이 한번 함께 하게 되면 그게 소속감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의 수많은 이 시민사회 쪽의 활동이 꼭 조직에 속해야만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는 것처럼 어떤 활동에 내가 한번 관여했을 때 그 활동에 대한 애착과 그 활동에 대한 자기의 친근감 이런 것들이 다 표현된단 말이죠. 그런 게 진짜 중요한 시대이고 또 시기인데 이제 네. 그런 게 없이 그럼 우리도 임명장 나눠주면 되나? 저는 아닐 거라고. 네. 그것만 하자는 건 아니죠. 아니, 예. 혹시 좀 네. 농반 진반 알아들으세요. 네, 제가 너무 또 너무 고지식하셔. 네, 알았어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장윤선의 팟짱을 듣고 계십니다.
자, 두 분 사실 그 시민운동 영역에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좀 새로운 정치, 다른 정치의 모습은 뭘까를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고민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분들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뭐 새정치민주연합 당원으로 활동은 하시지만 거의 활동은 안 하실 것 그렇죠, 같고 뭐 당비대는 거 말고는 없을 것 같고. 백의종 군입니다. 아, 그게 백의종 군이구나.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뭔가 좀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정치의 출발, 단초 이런 건 어디로부터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건 이제 뭐 일단 야당에서도 좀 모습을 근본적으로 바꿔야죠. 사람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관심이 있어야 뭐가 되는데 그거를 끌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있었던 걸 다 버리는 작업이 좀 가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네. 그런 얘기를 이번 금요일 날 하려고 합니다. 좀 더 길게 얘기해 주세요. 가시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그러니까 건지 그거 다 얘기해 버리면 금요일 날 안 오실 거예요. 금요일 날 더 많은 얘기를 해주시면 되죠. 예. 답이 많지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홍보하러 나와서 너무 박하다. 아마 이 토크쇼를 그 홍보하는 유일한 방송인 것 같은데. 방송은 그렇겠죠. 네. 자, 그래서 요 얘기는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저희 팟짱 애청자들도 정치의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이 나와서 좀 똑바른 얘기를 안 하면 댓글 폭탄이 쏟아져요. 뭐야 이거 뭐 이런 비판이 있기 때문에 저는 평당원이니까요. 뭐 정치인이라기보다는 그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은 좀 어디에서 좀 열려야 된다고 보세요, 하승장 대표님? 저는 표현을 새로운 정치라고 쓰지는 않는데요. 네. 왜냐하면 뭐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새로운 거 전체 어떤 거야라고 저는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조금씩 이전과 좀 다른 어떤 시도를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게 우리 정치의 모습이 이거는 좀 잘못됐거나 낡았거나 좀 고루하다고 판단되는 것들과 다른 네. 어떤 다른 시도가 사실 달라야 새로운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좀 다른 시도들이 쌓이면 그 시도들이 쌓여서 어느 순간 저게 새 거야라고 네. 하는 이름이 저는 붙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제 해안과 통찰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다가 미리 이름을 붙일 수는 있겠으나 네. 실제는 이제 그런 과정으로 갈 거라고 보면 우리가 조금씩 다른 시도들. 예컨대 저는 새누리당이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크레이지 파티라고 하는 네. 이 당내 그 온라인을 기초로 한 네. 당원들의 의견 수렴과 논의 구조를 만들었잖아요. 얼마나 잘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잘 안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그런 시도, 네. 네, 그런 시도가 변화를 만들어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게 지금 당 쪽에서 보면 이제 중요하고 저처럼 이제 당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정치적으로 어떤 인입해 들어갈 수 있는, 물론 우리나라 정당법이나 선거법상 너무 한계가 많기는 하지만 네. 지역에서 동네에서 실제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정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모임들이나 근거들을 만들어가는 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기존의 정당들이 하는 활동하고는 어쨌든 다른 시도를 할 사람들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게 좀 풍부하고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 정당들하고 어떻게 연결되느냐가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얼마 전에 그 어디서 봤던가 제가 그 새정치연합의 당원들의 평균 연령이 58세요? 네. 그런 당이 어떻게 크레이지가 안 돼. 네,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당의 물적 토대가 바뀌지 않고는 그 당의 그렇죠. 지속 가능성이나 미래라고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통계잖아요. 청년위원장인 근 50살이 다 돼가잖아요. 그렇죠. 그죠? 저도 네. 굉장히 충격받은 게 옛날에는 그 선거 투표권 그 가지는 연령을 낮추자는 게 야당의 주장이었거든요. 네. 근데 크레이지 파티 새누리당 쪽에서 주장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젊은 애들한테 오히려 그 젊은 분들한테 그쪽이 더 인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새로운 정치라기보다는 새누리당은 잘하고 있고 새로운 야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물론 새누리당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균형을 위해서라도 네. 이걸 잘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항상 우리 야당의 지금 큰 문제는 따라가거든요. 네. 무슨 사건 생기면 따라가고 반대하고 혹은 찬성하고 그냥 뉴스 갖다 실어 나르고 야당이 대안까지 만들기는 어렵지만
어떤 우리가 뭘 고민해야 되는지 이 이슈나 아젠다 자체는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성공했던 유일한 게 복지 문제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의제를 설정해 주는 걸 하면 사람들이 관심도 갖고 이게 그 새롭게 바뀔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문재인 대표 28 전대 이후에 근 한 달하고 한 며칠 정도 한 4, 50일 정도 지나고 있는 이런 시점인데요. 오늘 이제 3시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만나서 별 내용 없게 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자 우선 문재인 대표 체제 한 달은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직까지 좀 다른 정치를 하고 있나요? 아직까지 뭐 특별한 게 없어서 그냥 기대만을 갖고 있고 잘하시기를 바랄 뿐인데 좀 더 용기를 갖고 자신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개파 안배 이런 데 신경 쓰시고 이런 건 좋지만 그거를 넘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만약에 안 되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런 지도자적인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아닌가. 지금 이제 재보선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경선에 다 붙였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민주적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책임을 안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길을 선택하고 거기서 책임을 지는 이런 모습을 자꾸 보여줄 때 이제 말하자면 진짜 큰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건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좀 안 나오시는 것 같고 그게 더 나오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 어떻게 평가하세요? 한 달. 뭐 저런 평가 제가 해본 거는 없고. 무소속 입장에서 하세요. 무소속 입장에서. 그냥 뭐 문재인 대표한테 그 개인으로 보면 이제 기회가 한번 주어진 셈이잖아요. 저는 뭐 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그거는 개인에게 기회이기도 하지만 새정치연합이라고 하는 정당에게도 사실 기회를 주고 있는 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새정치연합이 어떻게 스스로를 혁신하느냐 그거는 문재인 대표의 앞으로의 이 지지율하고도 지지율로 표현되는 그런 정치적인 역할의 크기와도 관계가 저는 있을 것 같고 그걸 얼마나 해내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아직 그 점은 저는 아직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탕평이라고 해서 당내의 제 세력들 간의 일정한 균형을 맞추거나 그런 정도는 됐지만 그거가 개혁의 완성이라거나 또는 혁신을 향한 무슨 중요한 조치였다거나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를 위한 뭐 준비라고는 할 수는 있겠죠. 뭐 그럴 수는 있겠으나 다음 스텝이 아직은 좀 없는 것 같아서. 역시 녹색당이다. 녹색당. 녹색당에서 명예훼손 소송 제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 녹색당도 잘 되시고 여러 정당이 돼야 되지만 제1야당도 제 역할을 해야죠. 정말 저희가 부끄럽습니다. 그 박지원 전 원내대표 이번에 문재인 대표하고 경쟁했던 후보였는데요. 동아일보 인터뷰를 해서 문재인 대표가 굉장히 원만하게 무난하게 잘 하고 계신다. 이렇게 계속 무난하게 하다 보면 무난하게 망하는 수가 있다. 이렇게 경고음을 확 날렸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진짜 큰 지도자가 되려면 이번 재보선에서 사실 이게 야권이 만든 판이잖아요. 야권이 만든 판이라기보다는 헌재가 만든 판인데 사실 통합진보당이 다 차지하고 있던 의석이기 때문에 여긴 사실 야권 성향의 표밭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여기서 좋은 성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 반대의 경우라면 사실 문재인 리더십에 상당한 상처가 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제가 그 한 예비 후보한테 들었어요. 근데 문재인 대표가 굉장히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도와줄 수 없다. 공정성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건 뭐 지나가는 선거로 여긴다라는 얘기까지 했었다라고 해서 되게 충격을 받았다. 이런 전언도 듣기는 했는데요. 이렇게 한다면 이기는 정당의 모습을 보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후보자가 지원했을까요? 저희야 모르는 일인데 하여튼 저희는 이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제 안철수 대표가 실패한 모습을 보면서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게 피해를 안 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말하면 손절매를 자꾸 하는 거죠. 누군가 그렇게 표현을 하던데 그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 승부를 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거를 지켜보다 보니까 문재인 대표가 없는 기회도 만들어야 되는 게 정치인데 이런 것을 이건 지나가는 선거니까 가능한 한 안 다치고 가고 싶어 그렇게 가서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 게임은 내년 총선이고 이번 게임은 예비 게임이니까 그러니까 지나가는 선거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뛰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 지금 난리를 쳐서 만들어가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것을 그렇게 대표가 인식한다면 이거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렇게 인식하지는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분이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박근혜 정부 3년 차.
돌입했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요. 2년 동안 정말 말이 무성했습니다. 된 건 없죠. 네, 기초노령연금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뭐 수많은 공약들이 설왕설래 말은 많았지만 된 것은 없는데 앞으로 또 3년이 남았거든요. 네. 이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개혁, 혁신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된 것도 있어요. 담배세 인상 이런 거. 맞다. 담배값 인상 이런 거. 그래요, 맞아요. 네. 연말정산 폭탄도 떨어지고. 네, 연말정산도 그렇고. 네. 그 제가 지난번에 한 달 전쯤인가요? 어떤 네. 자리가 뭐 개헌 문제를 다루는 모임이 한 번 있었는데요. 네네. 그 조금 원로들하고 젊은 사람들, 그다음에 좌우 가리지 않고 좀 모여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네. 거기 모이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 박근혜 정부에 대한 논쟁이 없었거든요. 그래요? 네, 다들 2년에 거의 끝난 것 같다는 그런. 그래서 나머지 3년이 큰 문제라고 하는 거의 정치적인 지향과 연령의 차이를 가르지 않고 편차 없이 대부분 공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그래도 이 새누리 쪽을 지지하는 분들은 좀 옹호하지 않을까, 좀 그래도 뭐 변명이라도 있지 않을까 네. 그랬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공통적으로 그런 견해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실 큰일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3년이나 남았는데 더 기댈 게 없다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하지를 않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구관이 명관이라는 생각까지. 구관이면 이명박.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다음 5년은 바꾸자는 이 에너지로 바꿔나가야 되는데 네. 자칫하면 정말 점점 더 이제 그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고 이 뭐랄까 멀어지게 만드는 네. 그런 게 특히 나쁜 것 같습니다. 이게 정치가 청와대가 해야 될 역할인데 그걸 못 해주고 있으니까요. 네. 이게 이제 바뀌어야죠. 그래서 여우가를 오시면 저희가 그거를 네.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들 진짜 너무 걱정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걱정스러운 일이죠. 나라를 위해서 정말 걱정스러운 일이죠. 3년 동안 지금처럼 어떤 결정도 잘 못하고 어떤 정책도 잘 못 내놓고 했던 약속까지 뒤집고 뭐 이렇게 간다면 우리 사회 전체로 보면 여러 집단과 그룹들이 상처를 많이 입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저렇게 상처를 입을 테고 또 이미 입었어요. 그죠? 네. 네. 싸운다고 막 서로 싸우고 뭐 그래봐야 결론을 내어주는 것도 아니고 결정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 되면 공동체가 정말 이 의지를 모아서 뭐 앞으로 경제는 더 어려워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정말 그럴 경우 의지를 모아도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건데 그 의지를 모으는 역할을 해주질 못하면 뭐 나라가 점점 더 힘들어지니까 정말 걱정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이게 고쳐나가는 건데 얼마 전에도 뭐 이 양떼를 몰고 다니는 목자처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기를 안 알아준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주변에 계신 분들이라도 정말 좀 대통령께도 말씀도 드리고 해서 이게 지금 심각하다. 네. 거기만 모르는 것 같아요. 청와대만. 다들 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까지도 그러시는데 하승창 선배 같은 분을 청와대에 보내면 참 좋을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쓴소리 비서관. 아니 이거 쓴소리 비서관. 진지한 말이야. 아니 진짜 쓴소리 비서관. 아니 성격 좋은 사람이 쓴소리 비서관을 해야 그 쓴소리의 진정성이 전달이 되거든요.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승창을 청와대로. 하승창을 청와대로. 아니 근데 정말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3명의 국회의원을 그것도 전부 지역구 국회의원을 정무특보로 그냥 임명하고 위촉장을 확 보내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국회가 어떻게 하든 말든 나는 내 길을 간다 이렇게 가는 건데 이 태도로 볼 때 정말 그 양떼를 모는 목자구나 저분은 다 몰아야 되는구나. 헌법기관인데 걸어다니는 헌법기관들까지도 다 몰아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모습을 볼 때 더욱 절박한 것은 야권의 준비를 좀 철통 같은 준비를 통해서 2017년엔 좀 제대로 된 집권 플랜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번에 좀 그런 얘기가 나오나요? 그런 얘기를 좀 해야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정무특보 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여당도 제 역할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당도 견제를 해야 되는데 여당 탓을 할 수 없는 게 야당이 워낙 약체니까 못 하고 저희가 봐도 좀 죄송스러울 정도니까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드는 것이고 오늘도 금요일 날도 얘기를 할 거고
또 관심이 있으시면은 점점 계속할 생각입니다. 정말요? 예. 예. 그 집권 플랜에 대해서 터놓고 얘기하는 자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조국 교수님하고 오연호 대표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과거에 그 진보 집권 플랜이라는 책을 쓰고 예, 토크 콘서트를 한 바 있지만 그 플랜은 실패했죠. 근데 실패한 분이 또 하는 건가? 조국 교수님은 플랜만 하시나? 어떻게 교수님 듣고 계십니까? 교수님 정말 훌륭하신 분이세요. 지도 교수님을 이 철통같이 모시는 대단한 학생입니다. 자, 그래서 2017년 집권 플랜 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살짝 실밥만 톡 터트려 주세요. 하승장 대표님 착하시니까 조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그런 무슨 플랜을 세운다고 플랜대로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떤 것이든. 네,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고 움직이는 게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부딪힐 건지라고 하는 것은 플랜으로 되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우연적 요소들이 또 막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따라 다른 경로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라서 뭐 그런 플랜을 세우는 게 저는 별로 중요해 보이지는 않아요. 플랜보다는 공감대 형성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특히나 이제 2017년에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정서는 더 커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정말 바꾸는데 믿고 맡겨서 좀 할만한가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집권 플랜의 키는 어쩌면 거기 있는지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정치연합이나 야권의 혁신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고 자기를 혁신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사람들이.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그 플랜의 핵심이나 키는 이제 결국 거기에 있지 않을까,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인데요. 구체적인 플랜은 저도 매우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뢰를 쌓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설픈 집권 전략보다는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바꿔보자는 말이 많았잖아요. 근데 우리를 안 찍어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 뭐가 문제일까? 이 스스로를 반성하고 문제점을 찍어내서 바꾸지 않는 다음에는 그냥 이런저런 계획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야권이 스스로 잘못한 점을 알고 바뀌는 모습을 보여야 저 사람한테 맡길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틀린 길을 접어들었을 때 바로 찾아오는 세력 그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야권이 그걸 못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뼈아픈 자기 반성을 하는 게 이기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가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요. 여우가에서 금기를 좀 깨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금기 없어요? 노래만 안 시키면 다 합니다. 노래는 다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게 금기였구나. 제 얘기는 그동안 좀 베일에 가려져 있거나 아니면 좀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공개했을 때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해서 조금 가렸던 이슈들에 대해서도 좀 다 털어놓고 얘기하면서 과거가 이랬구나라고 사람들이 좀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또 소통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게 좀 신뢰로 쌓이면 2017년 정확하게 보면 진보 10년 또 보수 10년이 교차하는 시기이기 때문에요. 2017년엔 뭔가 큰 틀에서 새로운 문이 열리는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언제 하는 건가요? 이 토크 콘서트? 금요일 8시, 이번 주 금요일 8시 합니다. 3월 20일. 마포 아트센터에서 합니다. 마포 금태섭 변호사 출마하시나 마포? 아니요, 거의 강용석도 있고 여러 명이 있군요. 20일 저녁 8시 마포 아트센터 아트홀맥에서 여차하면 우리가 이 네 분이 뭔가 일을 저지를 걸로 보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도 궁금한데요. 저도 시간 되면 가볼게요. 오세요. 감사합니다. 10,000원 꼭 내야 되죠. 네. 안 깎아주지? 안 깎아줍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